젊고 새롭고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판 이야기 그들의 정치 수다로 화요일 뉴스인 이슈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인데요. 신정현 경기도의원, 김재희 변호사,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장해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철수 권고 지역으로 갔다가요,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가 됐던 우리나라 여성, 40대 여성 장모 씨가 조금 전에 공항에 도착했다가요, 집으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배낭을 맨 채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지만요, 이 채 답변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당국의 조사까지도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자세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결정적인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에 있었던 미군 요원 김용장 씨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사실은 어떤 거였을지 먼저 기자회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북한 침투선은 전두환이 만든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북한 600명이 광주로 왔다는 주장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 600명이 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K-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을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엄군 발포 바로 그 직전에 헬기 타고 광주에 온 전두환 전 대통령. 김재희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어제 주목을 받았나요? 네, 이 김용장이라는 사람은 5.18 당시 미군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5.18 상황을 미군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자기가 틀림없이 12시경 자신의 헬기를 타고 온 전두환 대통령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시간 정도 회의를 거친 뒤 이제 다시 광주에서 떠나갔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1시부터 1시 30분 사이에 이렇게 시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허장환 5.18 당시 보안부대 수사관도요. 네.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두환 대통령의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은 사실이다. 발포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사살 명령이었다라고 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헬기 사격도 이뤄졌다고 하고요. 그것이 5월 21일, 5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제 그것이 옛날 뭐 고 조비오 신부와 뭐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증언한 시간과 거의 일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워낙 또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건을 이보다 더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북한군의 침투설, 여기서 또 이제 망언도 나왔기 때문에요. 이 배후로 편의대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뭡니까? 한국 특수군이라는 건가요? 네, 그때 당시에요. 편의대라고 복장은 편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분은 군인인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다, 광주로 내려왔다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나이가 20, 30대 정도의 그런 젊은이들이었고요. 뭐 그중에는 뭐 짧은 머리도 있었고 가발을 쓴 사람도 있었고 넉마를 걸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광주로 보내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과격한 행동은 이들이 가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들을 분명히 이 창고에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막 있었던 뭐 북한군 600명 투입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편의대의 행동을 그렇게 좀 오해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것과 북한군이 내려왔다면 이건 미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 정보 능력으로 봤을 때 절대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편의대 주장이 훨씬 네.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5.18에 대해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의 수괴로 이미 지목이 되어 있고 네. 국헌 문란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혈 진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이제 판시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김용장 씨가 증언한
사안들 보면은 저는 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했겠지만은 사실을 증언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기영군 사령관으로서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이외에는 네. 이제 사실 본인의 약간 추측성 이제 발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사살 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본인도 이제 추측이라고 밝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정보 요원이라는 그 신분 계급이라는 것이 아까 확실하다고 말했는데 네. 뭐 정보 요원이라는 건 오히려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위에 따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증언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치죄나 아니면 사회적 네. 비난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저 김용장 씨가 본인의 추측이라고 말한 부분, 예를 들어 발포 명령, 그러니까 자위적 발포 명령이 아니라 네. 사살, 조준 사격 사살을 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린 정황 자체를 네. 뭐 굉장히 이제 실제 본 사람이라든지 실제 전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로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도 미궁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봅니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에 절대 간 적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광주에 갔든지 여부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분명히 그 광주에서 있었던 어떤 회의에 대해서 이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입을 열고 그날 도대체 무슨 말이 있었는지 이걸 이제 밝힐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자신이 거기 그때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 내가 갔다면 본자가 있을 것이 아닌가? 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상 조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예측되는 수순으로는 어쨌든 그 당시 회의 기록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부인해왔어요. 그런 정도 있고 저는 이번에 뭐 김용장 씨가 이제 600명 광주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걸 만들어낸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가지고는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지만원 씨가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고 이제 전두환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 측 관계자들에게 발견된 시신 중에 22구 정도의 무연고 시신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특수부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 보고로 올라간 적은 있지만은 네. 그 발언 자체도 확인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증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지 증언은 솔직히 비슷한 맥락의 증언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겁니다. 5.18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광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시 들어가기로 하면서 일제히 여권에서는 지역감정 조장용이다. 유시민 이사장을 필두로 비꼬았죠. 맞받아치기도 하던데요. 황교안 대표가요. 그리고 한국당이 오늘 결론을 낸 사안도 있는 모양입니다. 잠깐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광주에 얻어맞으러 오는 것이다. 예,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광주 시민들 소중한 분들이고 또 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내려오기 전에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 중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18 전에 의원총회 열어서 원종명 기념권이라고 사실 조금 국회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의원총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특별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본회의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뭐 사실은 그렇게 시기에 꼭 우리가 물론 그 전에 출범하면 좋았지만 이미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심정현 의원님 오늘 보니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지역감정이냐.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18 망언을 하는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한국당에서는 아마 의원총회 여는 거는 계속 미루는 모양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광주 시민들을 가장 자극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 처분 다 손방망이로 끝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5.18 내려와가지고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겠다. 이미 진심이 아닌 것이죠. 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그 상황에서 진심을 보인다. 이건 이 자체로 이미 광주 시민들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 계략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인적소천 실장까지 오늘 다시
이 공세 2라운드를 펼쳤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5.18 입장부터 밝히라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희찬 평론가님, 지금은 청와대 전현직 유시민 이사장까지 나서서 황교안 대표에게 5.18 광주를 지금 논쟁의 초점으로 몰고 있거든요. 5.18 기념식에 당대표 신분으로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고 추모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라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한국당의 최근 징계가 못 믿어올 수는 있습니다. 징계 수위라던가 징계를 내리는 속도 자체가 저로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원시원하게 망언하신 분들은 좀 확실하게 징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식의 등을 돌리라던가 강주를 자극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하는 발언이 영호남 사이의 지역 감정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네. 우리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도요. 한 번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굳이 이렇게 등을 돌리라는 등의 말을 해주지 않아도요. 아마 저는 성숙한 광주 시민들이 항의 의식을 표시할지언정 2차적인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광주 시민들은 황교안 대표가 왔을 때, 야당이 왔을 때 물리적 충돌을 할 사람들로 규정을 짓고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이 자체가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그런 시민적 성숙도를 유시민 이사장이 폄하하고 영호남 사이의 그 지긋지긋한 지역 감정을 다시 한번 부추겨서 본인을 주목받는 데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가 보이콧으로 파행되고 있고 새로운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첫 번째 미션을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정치적으로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지금은 제1야당을 국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정이 힘을 모으고 협치에 나서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안 검사다, 다른 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했거든요. 실제 국회 정상화보다는 지금 청와대 밖으로 나온 본인이 주목받는 것, 본인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참 근시안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분들이 진짜 문재인 정부 3년차, 정권 3년차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회가 일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년 남은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이 더 센 발언을 해서 주목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진정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 나가려는 분들의 자기 정치가 오히려 지역 감정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광주 시민들이 또다시 생수병 던지고 막 물리적 충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은 본인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오면 우르르 몰려가서 물리적 충돌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섣부른 발언, 특히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정치에서 물러나고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자기 넣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조금 더 발언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정확하게 유시민의 이름에다가 황교안을 넣으면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국회로 돌아와서 이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지금의 이 5.18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유한국당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지금 추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하던 인사가 현재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로 돌아와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제대로 추천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 이게 바로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배낭 하나 메고 광주에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위해 또 5.18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감정을 더욱 조장함으로써 다음 총선을 노리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계략이라고 저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런데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느냐. 한국당에서는 추천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에 대해서 한국당은 다시 한번 이분들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추천을 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야당이 추천하는 목이 3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머릿수의 비율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부하고 진상규명의 출범이 늦어지는 탓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싶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이 사람들 추천한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매우 쉬운 문제인데 왜 거부한 사람이 본인이 이걸 거부해놓고 한국당에게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안 돌아가고 있는 탓을 돌리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유시민 씨가 괜히 오지랖이 좀 넓었다라는 생각하는 게 저는 네. 광주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몇 달 전입니다. 그 방금 전까지 언급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가지고 출석해도 전혀 아무 문제 없었고 질서가 유지되었고 시민들은 합당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 차가 뭐 파손된 것도 아니고 다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뭐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광주에서 뭐 사과할 일이 많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더 비난받는 인물입니까? 저는 굳이 지금 황교안 대표를 찝어가지고 저런 식의 형식상의 사과 및 여러 가지 황교안 대표를 대한 행동 지침까지 내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광주 시민들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죽어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황교안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이제 조장할 정도의 어떤 황교안 대표의 과오가 있는 것이냐. 글쎄요.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요, 일제히 공세의 포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특히 청와대 전현직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까지 포함해서요, 좌파가 제대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공방까지 최근 심상치 않았습니다. 반박 행렬을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공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밥벌이 하는 시간에 3분의 1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요새 황교안 대표가 뭐 좌파들은 돈 벌어본 적이 없다며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제가 벌고 살아보려고 노동 강도가 세졌어요. 3분의 1이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돈 안 벌어본 좌파 이야기인데 말이죠, 김재일 변호사님. 그러니까 돈 벌어본 적 없는 좌파 이 이야기는 정말 저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본인이 거둔 공안 검사를 거쳐서 정관 예우를 받아서 대형 로펌에서 엄청난 자문료를 획득하는 그 길이 그러면은 가장 뭐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길입니까? 그렇게 절대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옳고 다른 사람의 삶은 옳지 않다. 이거를 전제간 정말 황교안 대표다운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막 거기에 막 덧붙여서 무슨 뭐 유시민, 임종석 뭐 이렇게 딱딱 찍어서, 특히 이제 임종석 뭐 돈 벌어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그 사람의 인생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정치적인 수사로도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이 계속 국민 혐오 부추기는 극단의 분열 정치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여기 황교안 대표가 다시 한번 맞받아치면서 지금 정치권은 남탓 공방을 하는 데 이어서 또 극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한국당의 계속되는 독설, 이거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배경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장희철 평론가? 근데 저는 투쟁의 반작용이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물론 이 투쟁을 하게 되면요, 강력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판사 출신의 그런 이미지였다가 네. 최근에는 그래도 투사라는 나름 보수층 안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장애 투쟁을 하게 될 때 맹점이 있는데, 우리 편 수만 명에 둘러싸이게 있게 되면 그 열기에 취해서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우리 편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편이 아닌 중도층이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한국당의 최근에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 우리 편을 모으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강성 발언이나 장애 투쟁이 이제 벌써 한 달이 넘어가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 TV로 이러한 투쟁을 지켜보는 중도적인 국민들, 무당층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는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이제 와서는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요, 이렇게 막말을 막 오가면은 양쪽으로 지지자들이 쫙 붙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정당 지지율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전부 이렇게 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달땡에 이어서요, 지금 TK 쪽에서 이상한 표가 나왔다고 해서요, 점점 국민들을 세분화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진의 김무성 의원도 가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경제, 안보, 민생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같지도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입니다. 더 이상 속 좁은 정치로 내 편 챙기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제발 쓰디쓴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지속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의 끝은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한 제가 확신합니다. 막말에 관해서도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막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제가 막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이런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계속 이제 광장에 나가시면서 이런저런 발언을 했지만 달땡이라는 이 발언을 정점으로 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멈춤이 없었단 말이죠. 신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이런 발언들, 거침없이 나오는 발언들 네. 속에 이미 편가르기에 대한 의도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용어들이 자주 쓰여지는 그 사이트가 어디입니까? 세력들이 어디입니까? 그러한 멘트를 던짐으로써 결집되는 세력은 또 누구일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도적으로 나경원 대표는 그 용어를 썼다라고 저는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절대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과한다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정말로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지 본인이 그걸 깊이 고민했다면 지금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멈춰서 버린 국회를 정상화함으로써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들 정치를 하는데 언행을 저희 바른미래당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막말 사건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막말한 거 맞죠? 이건 뭐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그러면은 토착 외구라는 말을 유행시킨 세력은 어디입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며 최근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그걸 공식 석상에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 일본 지도자 이름을 합성해가지고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성매매 여성으로 모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위지만은 대한민국의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 외교관계 속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종북몰이 했던 것, 친일몰이 했던 것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당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은 다 기억할 것이고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민주당 몇 가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외신 기자에 대해 가지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표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지금 정당 지도부 간에 지금 수준 낮은 정치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반대 의견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저게 이제 무슨 대립을 위한 그런 용어 뭐 맞을 수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마이너스가 많은 그런 용어 사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 나름 이제 보수의 지금 수장이잖아요. 그 보수에서 정말 품격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이 이런 비속어적인 용어를 씀으로써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손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달 다음에 붙은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굉장히 좀 여성 비하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성 정치인에게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스스로 많이 깎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선택한 것은 어떤 전략적인 정말 실패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명백한 실수이기 때문에 뭐 충분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정략적으로 이거 실패라고 보세요, 이준석 의원은? 저는 당연히 나경원 정치인 개인에게 막말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결여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항상 아까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사적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땅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완전한 순손실은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제가 워낙 지금- 환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박수 소리에 더 솔깃하다 보면 더한 강경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장애투쟁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여론도 보게 되면 적극적인 결집층들은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김지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야의 대립구도가 극명화되면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이 줄어들고 어쨌든 제1야당과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에서는, 큰 틀에서는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국당 내부에서의 어떤 지역별 의원들만 간의 전략이 좀 달린다고 보거든요. 영남 지역 의원들은 지금 신이 나 있어요. 네. 보수가 결집하게 됐을 때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뼈아프게 무너졌던 지역이 영남에서도 PK입니다. 근데 지금 PK 민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수 쪽으로 회복이 되어 있고 네. PK나 TK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 결집만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다. 이런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한국당 지도부가 다 영남 출신이었습니다.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 동작이 지역구란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역구 수도권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측면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의 의원들은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를 상당히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됐을 때 보수 결집만으로 서울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오랜 데이터를 통해서 누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서울 출신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영남 의원들이 환영할 만한 행보를 보이는 것,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좀 큰 정치인,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선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로 보여지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총선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의원들에게 유리한 전략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회군하고 싶은데 본인의 개인 정치 때문에 무한 질주하고 있다는 분석이실까요?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당직과는 좀 인연이 없었는데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네. 사실 공개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런데 저런 막말 파문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지만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경험적으로 정치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역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역치라는 것을 넘는 게 무슨 의미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대통령을 상대로 당신은 태어났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막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태라는 귀태죠. 발언으로. 근데 지난 총선에 보니까 뭐 당선 잘 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적 지식으로 봤을 때 네. 무관심보단 관심이다라는 어떤 정치권의 아주 안 좋은 격언을 다시 답습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분열의 정치, 막말, 험한 말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 야당의 원내대표, 대표가 경쟁하듯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정작 의원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거죠. 민생대장정 2주 차에 접어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정치인으로 변신 먹힐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인을 이걸로 하는구만. 여기 그 잘못 이거 스톱하는 겁니다. 유저 작동. 이건 아니에요. 이게. 기사도 불안하겠네. 이게 아마추어들 태워놓고 있어. 정치 신인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미숙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해프닝이었나요? 네, 일단은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탔는데 이제 저 네. 차량은 사실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뭐 아무나 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미화원 그 노조에서 그 아무나 탈 수 있는 그런 쓰레기차가 아닌데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하고 있다. 네. 사진을 찍기 위한 그냥 잠깐의 어떤 그 쇼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함부로 타지 마라. 뭐 네.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진정성이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민생 행보를 한다, 뭐 네. 직접 체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것은 어디까지나 체험인 거지 정말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으면 과연 저기서 저렇게 네.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돌아와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어떤 정책 고안에 지금 열심히 기울일 것인지 네. 그것을 좀 고민해 볼 그런 시점이 언제 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바로 쇼윈도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과거에 김문수 지사가 택시기사를 자처하면서 많은 택시기사들의 노동의 어떤 본인의 가치들이 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대한 불쾌감을 느꼈던 적이 있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장애아동들을 목욕시킨다 그러면서 액션을 많이 취했지만 네. 실제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엄청난 이제 인권 침해로 나중에는 밝혀짐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생계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뭔가 쇼맨십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다. 이거는 사실은 옳지 못한 민생 투어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저는 왜 이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쪽에 제일 특화된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시거든요. 평가 네.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나쁘게 안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경험하고 실제 민생 현장으로 가는 것 자체를 나쁘게 네. 평가할 것 같으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하지 말아야죠. 근데 아까 택시 같은 경우도 말했지만은 정작 그럼 택시 기사분들이 김문수 지사 싫어하느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택시 기사를 했거든요, 2달 동안. 근데 김문수 지사 좋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대당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하는 건 쇼고 내가 하는 건 진짜 민생을 위한 것이다라는 자세로 들어가면요. 앞으로 여의도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되죠, 전부 다. 네. 그럼- 황교안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있었어요. 을지로위원 해가지고 을을 체험해보겠다 그러고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잘하는 거고 왜 남이 하면은 쇼입니까? 아니 지금 선배가 나오셨어요 화면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작 내가 원조다라고 할 법한 상황이었죠. 근데 보다 이게 진지한 문제가요. 지금 불교 행사에 아무래도 기독교 신자인 황교안 대표가 갔는데 차마 불교 예법 합장이나 반배를 하진 못하더라고요. 자,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사실 이 논란이 오늘 처음은 아니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논란이 된 건데 이전에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조계종에 방문했을 때도 합장을 하지 않고 악수를 해서 한번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잘 아시는 것처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신자 정치인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교계와 마찰이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합장을 했었고요. 불교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아닙니까? 네. 문제가 된다면 만약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차원에서 불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후에 나름 공직에 올랐을 때 또는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불교계에게 차별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면 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비판받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격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합장이나 이런 종교적 예식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모든 종교를 다 믿는 것처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은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비판은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다른 당 정치인들에게도 모두 다 돌아갈 것이지만 네. 그분들의 정치 성향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신념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이지만 또 종교적 신념도 존중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분들의 신념은 어떻게 할까요? 대한애국당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는데 나가라고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만 버티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번 광화문 광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5분 진상규명을 위한 광화문 광장 텐트 투쟁을 방해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박원순 시장은 진실규명 텐트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경고합니다. 철거하면은 3월 10일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좌파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광화문 광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거 지금 차양막까지 쳤습니다. 상당히 이거 겨울까지 가시겠다. 장기전 돌입하실까요, 이준석 의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로남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대한애국당과 가장 대척점이 있는 곳이 바른정당입니다, 원래.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런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원래 세월호 천막 같은 경우에도 14개를 이제 설치했죠. 그중 11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했고 3개는 사실상 불법 시설물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항상 뭐라고 답했냐면은 그분들이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분들이 저는 뭐 대한애국당에서 말하는 그 열사분들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분들이 스스로 억울한 점이 있다고 밝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했다 했을 때 서울시가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똑같은 불법 시설물이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시의 답변은
5년 동안 1,800만 원 납부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그 네. 말에 가장 반겼을 게 대한애국당일 겁니다. 저기 당비 꽤 거쳐요. 그 돈 내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른 잣대로서 대한애국당에게 요구할 것인지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조례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걸 규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보다 상위의 법인 헌법에서 이미 저런 어떤 본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을 서울시가 무엇으로 제한하려고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거 혹시 강제 철거는 안 할까요? 신 의원님? 저는 뭐 강제 철거까지는 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는 지켜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이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대한애국당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먼저 해버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이제 자극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한 어떤 텐트는 분명히 말하면은 시민들 또 시민이 주도했고 시민들의 또 공감들을 얻었다면 대한애국당은 정치 집단 아닙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은 네. 국회와 또 정치의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기보다는 법 안에서 정치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아니 네. 근데 신 의원 그건 제가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다수가 공감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권한이 허용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권한을 제약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수가 공감하고 하는 그 시작점이 정치 집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그 차이점이 명확해야죠. 정치 집단이면 정치 집단 안에서 정당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조례입니까? 민주당의 공식 의견입니까? 아니면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평론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이준석 의원이 여기 두 번째 나온다고 첫 번째 나오신 신 의원님을 확실하게. 두 번째 나오신 거예요? 네네. 터줏대감인 줄 알았어요. 너무 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치죠. 네. 한 번 나왔는데 막 10년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말이죠. 이 다음 마지막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까지 총선을 나오나요? 오늘 야당에서 펄펄 뛰던데요. 지금 전에는 이낙연 총리가 시간이 많다,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안 했지만 이제는 할 역할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한국당에서는 당장 자리 욕심이다. 어떻게 연불보다 잿밥이냐 반박하던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경제 상황 보게 되면요. 1분기 GDP 마이너스 0.3% 기록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떠들썩했던 뉴스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는 만났죠. 건데 네. 지난해 우리 제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게 92%가 늘었습니다. 지난 3년의 평균보다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다 해외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절차대한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우리 행정부의 어떤 지휘자 역할을 지금 해야 됨에도 모자란데 네. 벌써 총선이라는 제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염려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낙연 총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총선 승리를 위한 행보로는 보지 않고요. 네.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뭔가 선거를 이끌고 이기는 업적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국무총리만 잘한 것으로 대선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낙연 총리도 이번 총선에서의 업적이 필요하고 네. 민주당도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계 은퇴를 시사했기 때문에 지나간 권력입니다. 지나간 권력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하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네. 서로 간에 서로를 원하는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일 뿐 이낙연 총리가 이번 민주당 총선을 이끄는 저는 간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할 사람 빨리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요. 이젠 총성이 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청가 소식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